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토요일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이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까지 감행하면서 국제사회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국제전략연구실장 모시고 북한 이슈부터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 계속 들어서 이제 북한의 움직임이 이제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먼저 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전선에 배치됐다. 그리고 뭐 대부분 다 전사했다. 이런 얘기부터 아직 전선에 배치되지는 않고 훈련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혼재돼서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두 시장님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미측에서는 한 8천 명 정도가 러시아 본토에 전개됐고 이제 꾸르스크 전투 등 여타 축선에서의 전투가 임박했다라고 보는 관측도 있고요. 아직 시작. 예, 3천 명에서 5천 명 정도가 들어갔고 예. 마찬가지로 아직 훈련 중이라는 의견도 있고 동시에 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일정 부대가 급습을 해서 한 명 빼고는 다 전사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들도 있는데 예. 어쨌든 분쟁 당사자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아직 북한군의 꾸르스크 전투 참여나 혹은 예. 우크라이나의 본토에 대한 참전 여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 이렇게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토에 러시아 본토에 북한군 파병으로 인해서 일부분은 현재 들어가 있지만 예. 아직 본격적인 교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먼저 합니다. 아직은 실전 최전선 그렇죠. 실전 실전은 전투에 아니다. 배치는 아직 안 됐다. 예, 그러나 그렇습니다. 임박한 거는 임박한 맞다. 상황이다. 네. 예. 근데 지금 이번 주에 그 SNS를 통해 가지고 북한군 영상 막 이런 것들이 예, 많이 예. 보도가 됐잖아요.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예. They will end up as mere cannon fodder, while the wages they are supposed to receive from Russia will end up squarely in Kim Jong-un's pocket. Enter Ukraine in support of Russia. They will surely return in body bags. So I would advise Chairman Kim to think twice about engaging in such reckless and dangerous behavior. Russia's sovereignty and security interests are exposed to and threatened. We will make unnecessary decisions in full conformity with recognized norms of international law. 저는 자신감이 있는데 저도 잘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과 스치는 사랑하는 중국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의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한 명령을 미사일 총국에 하달하시고 10월 31일 아침 동아국 전략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영구화하는 데서 획기적 리정태를 세우는 중대한 시험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이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예, 지금 이제 영상이 이제 중간에 지나갔는데 그 북한군 이제 부상당한 이렇게 막 붕대 감고 있는 그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근데 이제 북한 말인 건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억양이 조선말 억양이 좀 들리는데 실제로 이 병사가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이 크루스크 지역에서 전투를 벌여서 다 죽고 자신은 전우의 시체 밑에 숨어서 용케 생존했다라고 이 털어놓는 저 육성이 실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아니면 과거 다른 영상이 저렇게 들어온 건가 이게 헷갈려요. 일단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당국, 물론 북한 당국은 파병 자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사실 확인이 안 된 영상이다라고 보고요. 아마도 저 영상을 이렇게 획득해서 지금 확산하고 있는 곳은 우크라이나 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요즘에는 뭐 심리전, 나아가서 인지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그만큼 이제 북한군 참전이 임박했고 그래서 북한군의 어떤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여론을 좀 몰아가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군이 저런 영상을 찾아내서 그렇죠. 저거를 이제 북한 파병돼 있는 북한군의 네.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네. 퍼뜨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무기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할 거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원하는 건 이제 방공망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서 요청을 하면 요청하는 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우리 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해서 예. 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고 아마 우크라이나 측과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공유와 후속 협력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단계로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특사를 우리 측에 이제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예. 뭐 정보 공유 나아가서 말씀하신 대로 무기 지원과 관련된 뭐 다양한 의제들을 열어놓고 예. 이렇게 이제 앞으로 토의가 그리고 협력이 진행이 될 텐데 네. 역시 세간의 모든 관심 사항은 북한군의 파병을 계기로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K 방산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 자체가 그동안에 전례 없었던 남북한 대리전이 되는 것이고요. 예. 또 러시아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레드라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위협으로 또 이렇게 좀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정부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러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좀 의지를 좀 보고 있는데 예. 그것은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보여줄 군사 협력의 수준과 예. 또 이에 대한 대가로 실제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갖고 싶어하는 이를테면 이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예. ICBM 재진입이라든지 SLBM 능력 그리고 나가서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갖기 위한 소형 원자력 같은 예. 이런 기술들까지 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살상 무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 지원은 아니지만 참관단 정도는 보내야 한다. 아니다. 이 부분도 좀 분분합니다. 네, 참관단이 가야 좀 북한의 동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니냐. 참관단도 어쨌든 파병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참관단은 파병은 아니죠. 파병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 어떤 예를 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의 비준을 통해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러면 병사들을 보내는 참관단에는 그렇죠. 전투 병력이나 혹은 뭐 재건 병력이나 예. 공병이나 혹은 의료 지원이나 순수하게 그러니까 파병은 군부대가 모체가 돼서 가는 것이고요. 군인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 파병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힘든 거고. 네,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 우리는 이제 모니터링 단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예. 어떤 전투 목적이나 재건 목적이나 혹은 목적으로. 예. 군 의료 지원 목적이 아닌 다른 이제 국가 안보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임무이기 때문에 예. 파병과 그리고 파견은 분리돼야 되고 그 법적인 어떤 사안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이제 여권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네. 여권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뭐 전쟁, 내란 이런 위협들로 인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국 외에 제3국의 유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또 신체에 어떤 예. 위험이 끼치게 되면 이 여권 사용을 통제함으로써 여행 금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예. 예외적인 경우에 예를 들면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라든지 보도라든지 혹은 긴급한 예. 인도적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와 나아가서 외교 안보 임무와 같은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예. 추천을 받아서 혹은 승인을 받아서 국가 이익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엄연하게 파견과 파병은 다른 것이고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곳에 뭐 그동안에는 약간 제3의 이슈에서 이걸 좀 들여다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미국과 우리 유사 입장국과 협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북한군이 파병을 결정을 했고 예. 예. 또 최근 이제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0%의 응답자 우리 국민들께서 북한군의 파병을 예.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에 대응한 어떤 우리의 국가 이익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요. 당장 그것은 살상무기 지원이 아니고 예.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도에서의 어떤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의 범정부적인 모니터링 단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관단 또는 모니터링 단이라고 우리는 이제 호칭을 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에 이제 파병 나간 북한 군인을 우크라이나 군이 생포했을 경우에 일종의 치조 신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한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능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체포된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들의 신병 인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문 조사 이런 걸 위해서 우리의 뭐 국정원 요원이라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우리 군 당국의 뭐 그런 조력이라든지 뭐 지원이라든지 정보사 관계자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우크라이나도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어떤 큰 틀에서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 최근 이제 뭐 언론과 이렇게 인터뷰한 걸 보면 어쨌든 포로를 한국으로 보내지는 않고 더 많은 자국의 포로 우크라이나 장병을 교환하겠다? 되돌아오기 하기 위해서 교환 수단으로. 러시아 군과 이렇게 교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예.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제 포로로 생포될 앞으로의 북한군 장병에 대한 어떤 합동 신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측보다는 우리가 보다 많은 경험과 그간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측에서도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평화 이니셔티브에 우리가 상당히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이죠. 이게 자꾸 너무 소설 같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번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른바 뭐 폭풍군단이다. 우리 이제 과거에 영화 시리에 나왔던 11군단. 예. 굉장히 특수부대 중에서도 특수부대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군 당국도 정말 북한군의 어떤 특수부대의 전술이라든지 아니면 훈련 정도라든지 또 보유하고 있는 무기 체계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뭐 한국의 전쟁을 일으켜서 3일 만에 끝내는 그런 뭐 특수 작전 계획도 세웠다는데 그런 어떤 작전 정보 같은 것도 사실 획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획득이 될 것이고요. 예.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니터링단의 임무도 사실 뭐 그것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겠지만 예. 부가적으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별도의 실익까지도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궁금한 게 왜 우크라이나는 우리 측에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공격용 무기가 아닌 방공용 무기를 원할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세가 상당히 좀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외신 보도가 진짜 많습니다. 그거는 뭐 러시아의 막강한 미사일이라든지 전투기 공격으로부터 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취약한데 왜 공격용이 아닌 방공용 이 무기를 우리 한국으로부터 좀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간에 이제 우크라이나 측이 다양한 모습으로 예. 우리 한국 측에 이제 무기 지원을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한국과 러시아의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인도적 지원 그리고 재정적 지원 이런 이제 재건과 회복을 위한 그런 측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왔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상황이 바뀐 겁니다. 북한군이 파병이라고 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것이 이제 우리 한반도에도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는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조력을 이제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당장 가장 기묘한 무기가 예를 들면 155mm 포병 탄약입니다. 네. 그렇죠. 러시아는 하루에 뭐 많게는 10,000발, 뭐 적게는 7,000발 가까이 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155mm 탄약이 되겠죠. 그거 한 7분의 1도 미치지 못하게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그런 모든 무기들을 당장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원을 요청할 수는 없고요. 예. 그것보다 조금 그래도 방어에 좀 더 방점이 맞춰져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현궁이라든지 휴대용 유도미사일 현궁이라든지 천궁 나아가서 뭐 비호 복합 같은 이런 K방산의 우수한 무기들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우리 측의 입장과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탄도미사일과 그리고 대량의 뭐 이란으로부터 받은 샤헤드 136을 그들의 상황에 맞게 성능 개량한 계란2라고 하는 이것을 엄청나게 무차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방공망이 취약한 것도 사실인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강점이 있는 K방산 중에서 방공 체계, 대드론 체계를 아마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처지도 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좀 이해하고 있는 네, 이해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한 걸 보면은 지금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어디에서 훈련받고 있는지 자기들은 소상히 다 알고 있다. 너네 서방에서 지원한 무기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허락만 한다면 그 북한군 지금 훈련받고 있는 지역에 공격을 해서 싹 쓸어버릴 수 있다. 그 얘기는 뭐 에이테크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영국이 갖고 있는 그 뭐죠? 이렇게 스톰 스톰 섀도우, 섀도우, 예. 미사일. 그걸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훈련받고 있는 본토를 공격할 북한군을 수 있다. 때리면 그렇죠. 끝난다. 네네. 허락해 달라. 근데 지금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안 된다. 러시아 본토로 때리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예. 사실 그간의 타우루스 미사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타우루스. 전술지대지 탄도탄 미사일, 그게 에이테크스, 예. 독일이 지원하고 있는 아이리스-T 미사일, 그다음에 스톰 섀도우, 영국, 예. 프랑스 같이 만든 이런 미사일들인데요. 최소 뭐 250km 이상 날아가기 때문에 또 순항 미사일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 타격 효과가 좋은 장거리 미사일들인데요. 문제는 서방이 우크라이나 측에 그것을 지원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 말고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원래 우크라이나 지역 안에서만 써달라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받은 그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혹은 모스크바를 타격을 하게 되면 확전 위험이 있고 나아가서 확전 위험이라는 게 핵 전쟁 위협으로도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막아야 된다고 했던 것이 북한군 파병 전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군이 파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원래 입장에 더해서 북한군을 더해서 이제는 북한군을 타격할 수 있도록 미사일을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고 이렇게 예. 요청을 하는 것인데 역시나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은 여전히 고민입니다. 그것도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제 우크라이나까지도 통제가 안 될 예. 경우에 이게 또 확전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은 있으나 상황은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이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러시아 본토인 이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북한군 병사들을 우리 한국이 지원한 150mm 포탄이라든지 뭐 우리는 지금 이제 공격용 무기를 제공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떤 뭐 공격용 미사일을 그렇죠. 제공했을 때 우크라이나 군이 우리 한국군의 이 무기로 이 쿠르스크 북한군을, 지역에 있는 북한군을 때릴 공격. 경우에는 네. 말씀하신 대로 남북의 대리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맞붙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이 되면 이거는 3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 가능성이라든지 이렇게 부르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 어쨌든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되 예. 러시아 북한의 군사협력의 수준을 먼저 좀 따져볼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그것에 대한 대가로 그러니까 북한군 파병의 대가로 예. 과연 러시아가 얼마나 민감한 기술까지 북한에 줘서 예. 그게 북한의 어떤 즉각적으로 국방력을 현대화하는 데서 도움이 된다면 그 우리한테 위협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것이 아마 이제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예.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방위 역량을 돕기 위한 그런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그런 상황까지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뭐 파병도 파병인데 북한에 또 도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는데 화성 19형이라고 북한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종 완결판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높이 올라가고 가장 긴 비행 시간을 기록했다고도 하고요. 어느 정도 위협 수준이라고 파악을 해야 됩니까? 일단 북한 당국에 의한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오면 ICBM의 최종판, 끝판왕.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는 거기에 어떤 뭐 핵탄두를 탑재해서라도 당장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신뢰성,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한 것인데요. 예. 예. 지적하신 대로 엊그제 이제 아침에 우리 시각으로 아침에 이제 발사한 것은 화성포 19형이 되는 것이고 예. 1년 전에 이제 발사했던 게 화성 18형인데 예. 이것들의 좀 능력과 재원을 이렇게 좀 따져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화성 18호의 경우에는 이제 고각으로 발사했을 때 최대 6,648km를 예. 찍고 그러고 이제 한 1,000km 정도 날아간 것이고 네. 올해는 7,687km를 오.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1,000km 정도를 비행을 한 예.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로 본다면 15.6%의 거리가 증가했고요. 예. 또 비행 시간도 작년 같은 경우는 4,291초를 비행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5,156초를 비행함으로써 20초 정도 그 비행 시간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예. 예. 사거리가 연장됐다. 그리고 상당히 유력적인 탄두를 이렇게 아마 다탄두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일단 예. 미국 본토를 그렇죠. 타격하는 건 충분히 타격할 충분한 수 있는 사거리가 됐다. 일정 부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만 예. 아까 이제 우리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작년 화성 18형 같은 경우는 탄두 부분이 약간 뾰족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개의 탄두가 탑재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탄두가 탑재될 가능성에 하나의 탄두가 탑재된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뭉툭하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개의 탄두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 다탄두를 좀 이렇게 검증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무게가 실리는데 예. 그 부분은 추후에 좀 더 과학적인 분석과 그리고 검증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러시아의 그런 군사 신기술들을 좀 가져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번에 공개된 화성포 19형 이 기술도 러시아에서 어느 정도 받아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조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ICBM의 실제 정상 각도로 발사하고 예. 또 그것을 이제 미 본토까지 타격하기 위해서 사거리를 늘리고 또 그 어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인공위성과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될 텐데 예. 러시아가 도와줄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 사항은 작년에도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보스토친 우주기지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것처럼 예. 예. 군사 정찰 위성 능력을 갖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북한을 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ICBM을 19형 발사했고 최종 완결판이 이제 쏘아 올려진 것이고요. 예. 이후에 이제 후속 도발은 군사 정찰 위성이 될 텐데 예. 아마 군사 정찰 위성에서 이미 뭐 작년에 발사해서 실패했던 그 군사 정찰 위성 발사 과정에도 네. 러시아의 기술 조력 내지는 기술이 들어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올해 북한 당국이 군사 정찰 위성을 미 대선 전후에서 다시 하게 된다면 네. 거기에는 보다 더 많은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가서 손을 탈 것이다. 예.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다음 주니까 진짜 코앞이잖아요. 미 대선 앞두고 북한의 어떤 도발이 있을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뤄졌고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에 ICBM을 발사한 이유는 미국을 노린 건지 아니면 이번에 파병에 쏠린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거다 아니면 또 북러 협력에 좀 협조적이지 않은 중국을 겨냥한 거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미 대선 그리고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른 예. 정책 공조 저는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북한은 북한대로의 미 대선을 고려한 시간표대로 저런 저강도 고강도의 도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예. 이번에 또 저렇게 이제 화성 19형을 쏘아 올린 시기를 보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또 러시아 본토에서 전략 핵 3축 또 훈련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또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ICBM이라는 것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미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이 고도의 정책 공조를 이어가면서 미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번에 이 고각 발사를 했잖아요. 이게 원래 근데 ICBM이 갖는 이 뭐랄까 그 파괴력, 위험, 무서움은 대기권을 바깥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대기권을 하나 재진입하는. 들어올 때 그래서 그렇죠. 요격이 불가능한 그렇죠. 그런 기술 단계까지 가야 그게 굉장한 실질적 위협인데 맞습니다. 이번에 고각 발사만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대기권을 벗어났다 다시 들어오는 기술까지도 확보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 당국은 아직 그 단계는 네네. 아니다라는 판단을 네.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필요한 기술적인 어떤 조건들을 예.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좀 추정하는데 무게를 더 싣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제가 비록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학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또한 아직까지는 대기권 재진입까지 그래서 그 탄두가 대기권 재진입을 견딜 만한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 또한 보고 있는데 예. 그 또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규모의 파병을 통해서 앞으로 후속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대가로? 받아야 될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진짜 만약에 이제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갖게 된다면 지금 뭐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은 이제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발사체. 이 지금 발사체도 그렇죠. 갖고 있고 그 발사체가 대기권에 다시 재진입할 수도 있다. 이러면 정말 실질적으로는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위협이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제사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곧 7차 핵실험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어떻게 북한의 저런 뭐랄까 막무가내식 도발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이 없어요. 예, 이게 아마 지금 뭐 미국을 포함한 예. 글로벌 리더십의 모든 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러시아와 북한의 이 동맹을 넘어선 그야말로 혈맹의 관계가 러시아도 참 부담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또 러시아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북한을 돕게 된다면 예. 앞으로 뭐 향후 10년간에 북한의 이제 이 핵 능력도 상당히 고도화될 텐데 제어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뭐 이제 불법적 야합이라는 예, 표현을 예. 쓰기도 합니다만 이 협력이 시작된 상태고요. 아직은 초보적인 상태고 그리고 미 대선이라고 하는 변수도 있고 또 가장 큰 변수는 천년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이 또한 일몰 관계가 있는 것이죠. 러시아 북한의 관계라는 것이 푸틴 대통령의 절박함과 또 뭐 갈 곳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 초조함이 만들어낸 일종의 전략적 화약연화이기 때문에 전략적 화약연화의 일몰 관계의 시간을 어쨌든 최대한 빨리 앞당기는데 예.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적 노력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금은 집중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폭주하는 북한을 어떻게 멈추어 세울 것인가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북한 스스로도 김정은 스스로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주변에 이제 신변 경호를 강화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김주애로부터의 이제 승계 작업도 얘기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런 거겠죠. 이제 뭐 그게 급해진 미국이나 우리 쪽에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런 불안감 또 북한군 파병에 따른 주민들의 동요 그 속에서 자칫 내부에서 자신을 살해할 수도 있다. 또 그런 불안감을 실제로 좀 많이 느끼는 건가요? 그래서 신변 경호를 강화한 건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어제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북한 김 위원장에 대한 이 신변 경호를 굉장히 격상한 것으로 보이고 이 그럼 왜 이렇게 격상을 하고 있을까? 결국 뭐 초조함을 반영하는데 왜 초조하냐 이거죠. 일단 북한 내부적으로 체제의 어떤 상황이 썩 좋지가 않다. 과거처럼 내부성이 이렇게 튼튼하지가 않고 지금 또 4대 세습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8월 달에 또 자강도 양강도에서 대규모 홍수가 났는데 뭐 딱히 당이나 또 북한 당국 차원에서 그 인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고요. 뭐 경제는 계속 저렇게 나락으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파병이라고 하는 큰 카드를 던졌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아직은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것마저 얘기해버리면 민심은 물론이고 이제 군심까지 흔들렸을 때 이 또한 굉장히 그 북한 내부적으로 큰 도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 대한 경호를 격상을 그래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날렸다고 북한은 주장하지만 무인기가 막 있고요. 평양 상공에 돌아다닌 걸 확인했으니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고 또 실제 우크라이나에서도 보면 1000km 이상 무인기가 날아가는 시대입니다. 뭐 그 이상 날아갈 수 있고 해서 언제든지 이제 무인기가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위협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호 격상도 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국제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높은 지지도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서방 국가를 보더라도 직전에 뭐 기시다 총리도 계속 15%, 13% 내외였고 뭐 유럽의 정상들도 20%를 넘기는 정상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눈속임하려고 하니까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천하람 의원님은 들어보세요. 명태균 씨랑 이준석 대표랑 새벽 4시에 사찰에 가서 홍매와 같이 심었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지금 장난하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 지지율은 저희 지금 개혁신당 지금 국정감사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자, 잠깐 시간 좀 멈춰주세요. 자, 사과하십시오. 저기 천하람 의원님, 천하람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한 육성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건 과연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 건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에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친한 그리고 친윤으로 저희가 한번 섭외를 해봤네요. 자,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두 분은 같은 당이잖아요. 뭐 친윤, 친한 이런 걸 서로 인정 안 하시죠? 그냥 같은 당 사람. 같은 당이죠. 네, 그리고 식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그런 분류는 더 이상 의미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는 정말 동지죠. 그러면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너무 적대적 관계로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먼저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민주당 쪽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확보한 건지 어디서부터 확보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이제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도 이제 공개를 했고 굉장히 좀 시끄러운 한 주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20%가 깨지고요.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곤두박질 친 요인은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김건희 여사 얘기가 여론조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얘기 많이 나오는데 꼭 김건희 여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공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얘기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검찰에서 고발해가지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수사했었고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도 나왔고 온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를 아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줬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게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민주당에서는 계속 집요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기를 했다. 그게 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보기 어렵고요. 예. 일단 우리가 총선에 올해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총선 패배했고 우리가 지금 여소야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거대한 여당에 우리 야당에 맞설 때 우리 여당이 좀 똘똘 뭉치는 단일 대우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았을 건데 예. 이게 좀 단일 대우가 아닌 모습, 그러니까 좀 이제 의견 갈리고 분열이 있는 갈등이 있는 모습이 좀 보였었어요. 그 모습을 본 일단 우리 보수층에서는 좀 실망한 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4년 동안 김건희 여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우리 우파 지지자들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단결하지 못하는 이 모습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겹쳐서 지금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야당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야당의 아주 지속적인 그렇죠. 그런 공세에다가 당내 여러 가지 분열된 모습들이 이 결과로 나타난 것인가. 지지율 20%가 무너졌다. 그러면 야당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는 오늘도 대규모 집회를 서울에서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일단 차치해 두고라도 그러면 여당 내에서의 분열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용산에 더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새로 당 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이 지났지만 너무 그냥 야당과 마치 야당 편인 것처럼 그렇게 너무 저돌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꾸 보수층으로부터 너네 둘이 왜 싸워? 같은 편 아니야? 왜 자꾸 싸우는 거야? 실망했어. 이렇게 만든 것인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어제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인상적인 페북을 올렸습니다. 예. 그 전반부 이야기가 용산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면에 올렸죠. 인적 쇄신 이야기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면담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인적 쇄신 이야기가 한동훈 대표가 일주일 일찍 얘기했을 뿐이고 홍준표 시장이 일주일 늦게 답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상황이라는 것, 분열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명태균 씨 그 녹취가 나오기 전에 조금 한가했던 시절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은 전혀 한가하지도 않고 예. 우리 정부의 상황도 전혀 한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마저도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바로 그 해결책이죠. 일주일 전에 이야기했던 용산의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이야기하고 나온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식의 이야기들이 함께 겹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감찰관 문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지금 우리 당과 정부가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당과 정부를 가리지 않고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고 우리 지지자들이 이번에 그래도 한 가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대통령 지지율은 19%까지 예. 낮아졌고 특히 TK의 지지율이 그거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게 나왔지만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다르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적합도도 민주당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죠.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예. 일종의 정부와 디커플링 현상이 디커플링이라기보다는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정부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한번 준 거예요. 네, 지금 대통령과 19%가, 정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9%라는 숫자가 절대 우리 보수의 숫자가 아닙니다. 최소 30%는 있는 거죠. 근데 그 숫자가 그래도 우리 당에게 그리고 당대표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만약에 제대로 안 됐다 싶으면 예. 이 숫자까지도 빠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거의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우리 당과 정부에 대해서 옐로 카드를 준 결과다. 레드 카드까지 받지 않으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이제 보수 지지자들이 얘기를 한 거고 심지어 홍준표 시장마저도 사실 지난주까지 용산의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불손하고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마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간격은 이제 별로 멀어지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민주당의 거친 공세 앞에 오히려 우리 당은 우리 보수는 하나로 단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당을 지지자층들은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고 계시고 또 기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론조사 수치 20% 밑으로 떨어졌다, 19%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한 17%까지 나온 결과도 있는데 이 수치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때 수치가 17%였다고 하죠. 그때는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일단 그 박근혜 정부와 이제 비교를 하자면요. 일단 이렇습니다. 상황을 반영한 게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지지율이라고 해서 같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때와 지금까지 지금 정부와 비교를 하면 수치율은 비슷할 수 있죠. 근데 상황은 같은 의미인 건 전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증거가 그때 명백했었죠. 태블릿 PC라는 좀 드라마틱한 그런 소재가 등장을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전부 다 전원이고 전문 증거인데요. 녹취죠. 음성 파일이 있잖아요. 음성 파일인 거고 지금 윤 대통령이 나왔다는 그 음성 파일도 편집됐다는 얘기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어떤 증거가 되는 그런 얘기가 오가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상대에서 맞장구를 치면서 해주는 호응하는 그런 대화가 오간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법원에서 전혀 혐의가 없다 무죄 나온 판례도 있을 정도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거가 박근혜 때문에 비교하면 아주 비교가조차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이제 관련자들의 자백 같은 거 보면요. 박근혜 정부 때는 수두로 나왔습니다. 직접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었다. 박근혜 정부 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명태균 씨가 본인 광팔기 본인이 지금 사기 전가가 있지 않습니까? 사기 전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광을 팔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만큼 권력 인상과 가깝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여론조사 맡겨, 나한테 선거 공보물 의뢰를 맡겨, 내가 인쇄 잘해줄게 라고 영업용으로 광을 파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을 파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백이나 이런 증거를 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지지율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내용은 그렇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 다시 금방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는요. 일단 그 지금 11월 10일 날 반환점이 있지 않습니까? 임기 반환점이 지금 며칠 뒤에 있는데요. 원래 임기 아까 저기 그 대통령실 인사 개편 잠깐 말씀했는데 이 대통령실 인사 개편은 원래 반환점 되면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이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보고 출퇴근하는 게 대통령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반환점 기준으로 해서 쇄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개각도 합니다. 장관도 바꾸죠.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실 원래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께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마치 대표가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을 받아 사는 모습 또는 떠밀리는 모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통령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하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해서 그 떠밀려서 국민들 보기에는 떠밀려서 그렇게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무적 판단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선택에 대해서는 딱히 대통령실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편을 하긴 아마 할 거예요. 그 개편할 거고 또 하나 11월 이제 15일하고 25일 되면요 임기가 그 선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죠. 선거가 나오면은 그것 또한 이제 여론에 반영될 거다. 왜냐하면요. 그 우파에서 가지는 불만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뽑아진 이유는 비리 혐의가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거든요. 그걸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감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합쳐지면 여론이 분명히 변화가 올 거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는 지금 명태균 씨 녹취록 관련해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다음 주 정도나 돼야지 이게 반영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조사 시점이 그 녹취가 공개된 날까지였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명태균 씨의 반영이 녹취는 안 됐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윤석열 대통령 육성의 단계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명태균 씨가 녹취해서 대통령과 내가 어떤 대화를 했다. 김건희에서 어떤 대화를 했다.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딱히 큰 의미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앞서 잠깐 우리 박 대변인 말씀을 좀 이어받아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진 것은 용산이 제대로 그 민심을 못 듣고 있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까지 나서서 그 민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자체 원인 분석을 좀 주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인적 쇄신이라든지 뭐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은 뭐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치면 나머지 그 두 가지,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별 감찰반 이제 신설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절차적으로 뭐 협조한다든지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 녹취 파일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가 국민 앞에 서서 소상하게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명태균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얘기하는 것. 뭐 일련의 이제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산이 전향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까? 저는 용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국민 앞에서 메시지를 낸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김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할 것이냐, 아니면 서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SNS에 올려서 할 것이냐 등등의 여러 방안을 좀 의견을 듣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다? 네, 그런 방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나오는 거에 수위도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민심이라는 문제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민주당에서 만든 민심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국민과 약속을 지켜나가는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민심을 100% 민심이라고 해서 그걸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을 선출해줘 국민에 대한 약속은 뭡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이제 민심이란 거기에서 정말 수용할 부분 수용하고 또 정치 공세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반박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절충된 그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20% 언더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마 나올 걸로 보입니다. 조금만 이제 더 기다리면은 이제 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조치들을 용산에서 보여줄 것이다. 예, 뭐 일단 뭐 신호 나왔지 않습니까? 뭐 행동 자제하겠다는 하고 있는 거고요. 특감 뭐 그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특감이 지금 문제가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넘어버렸죠. 그렇죠. 이미 언덕을 넘어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이번 주에 그 논란이 됐던 민주당에서 폭로했던 이 뭐 대통령의 육성부터 시작해서 요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 보고 듣고 2022년 선거 때 김영선 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노출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만약에 실제로 공관위 보고 받았다면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가족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박절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악하게 거절하지 못하시는 성격이세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막 그 질문을 그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다그치고 하시니까. 이전에 들어왔던 것에 대한 분석은 끝났지만 최근 며칠 사이에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분석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소수 인력으로 분석하기에 좀 버거울 정도로 양이 많아서 3분의 1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직. 이 지금 앞서 우리 이준우 위원의 말씀을 좀 넘겨받아서 이번엔 박 대변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그 정진석 실장이 지금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저 육성은 뭐 사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저건 대통령 육성이 맞고 저 명태균 씨 육성도 맞으니까 맞다는 전제하에서. 자, 저 정도의 얘기는 통상적으로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이 전화가 걸려오니까 박절하게 끊어버릴 수 없어서 받은. 그래서 뭐 이런저런 그냥 들어주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덕담 차원이었다. 들어주는 그런 차원이었고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명태균 씨와 주고받았던 거는 뭐 좀 선거를 좀 도와주고 싶어하는 일종의 가족적인 당연하니까 그렇죠? 내 남편이 선거 뛰는데 뭐래도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만 힘이라도 보태야 되고 이런 온정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 당에서도 정말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국민도 지금 정진석 실장이 이제 설명한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이 육성 파일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거리에 뛰쳐나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처럼 저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 녹취가 마지막 녹취이기를 바라는 건 모든 우리 당의 구성원들, 지지자들의 마음이죠. 이 녹취가 처음 공개됐을 때 일단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고 우리 당도 많이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법률가고 당에도 법률가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검토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 말만 가지고는 당시 신분이라던가 말의 내용이라던가를 따졌을 때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건 맞아요. 당선인 신분이었으니까. 네, 예. 맞는데 문제는 민주당 주머니에 이것만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선인이 아닌 대통령 이후에 명 씨와의 그건 통화 아무도 내용이 모르는 거죠. 문제는 11월 15일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현재 최고의 목표가 뭘 거냐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 걸 피하기는 어렵다라는 걸 본인도 변호사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를 최대한 더럽혀서 최소한 피장파장을 만드는 게 목표일 거예요. 그래서 11월 15일을 목표로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계속 꺼내놓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 지점이죠. 이미 이 녹취를 통해서 대통령실의 앞에 해명 중에 몇 가지가 현재 탄핵이 됐어요. 여기 탄핵됐다는 표현은 이제 법률 용어인데 탄핵 증거로 나왔다는 이제 반대가 되는 게 나왔다는 거죠. 국민들은 일단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반복될 때마다 못 믿을 정부, 못 믿을 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급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걸 다 꺼내놓을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11월 15일 전까지는 다 꺼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걸 다 보고 얘기해도 돼요.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당선자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소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대통령일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일 때 거가 나와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했던 말에 묶여버립니다. 발목이 잡힐 수 발목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아직까지 말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민주당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다 알아야 우리가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11월 15일까지 모든 주머니에서 다 꺼내졌을 때 입장이 나오는 건가요? 거의 그때까지 다 내놓을 것 같진 않고 그걸 이제 또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쭉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때까지는 이렇게 2탄, 3탄 하는 형식으로 없다면 없이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때까지는 일단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안 나올 것이다. 그것은 좀 더 이제 상황을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신조 부총장도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던데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탄핵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죠. 최소한 방어는 해주겠다. 이런 아니요, 뜻인가요? 방어는 해주겠다가 아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 당이 만든 대통령입니다. 우리 당이 만든 대통령이 우리 당이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은 마지막 보루까지 버티면서 이 상황을 수습해 나갈 힘을 가져야 됩니다. 즉각 대응하다가 반박당하고 대응하다가 반박당하고 이렇게 되면 당의 힘까지 빠져요. 당의 힘이 빠지면 국민들 앞에 모든 카드가 나왔을 때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신중함은 아마 우리 당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 당이 만든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바라는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당에서 탈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당에서는 그 용산에서 대통령 관계자가 여러 번 밝힌 바 있는데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명 씨와의 관계를 끊었다. 그건 대통령이 직접 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명 씨와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버렸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그 이후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보면서 대응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용산 대통령실 쪽의 입장에서 보면 나올 게 없다. 지금 이게 나온 게 다다. 그리고 만약 혹여나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명 씨와의 뭐 통화 녹취가 또 더 나온다 하도
그거는 정말 사소하고 별거 아닌 거다라는 나름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당에서는 그걸 안 믿는 눈치처럼 보여요. 뭐가 더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섣불리 우리가 논평 내놓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 민주당이 또 뭐 큰 거 터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용산에서는 큰 거 없다. 여러 번 얘기하는데 왜 안 믿냐? 약간 느낌이 달라요. 맞죠? 네. 한동훈 대표가 검사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입장문을 되게 수시로 많이 냈었습니다. 본인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지어 옛날에는요. 사흘 동안 5번의 입장문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너무 자주 내니까는 언론에서 입장문 정치를 하느냐라고 지적까지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내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지금 유달리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하는 이 침묵 속에서 이건 사건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건 실체를 파악하고 하자 이제 이런 취지 같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검사인지 당 대표인 건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자. 저는 이거는 아직까지 검사 때 어떤 몸의 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그 기다린 거에 대한 결과가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김건희 여사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증거가 없어서 기소를 못했죠. 이번 정부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소를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고 법률도 맞지 않아서. 그런데 이거를 이번 정부 바뀌면서 검찰에서 시간 끌기를 합니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끌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뭐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을 하자면서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 끌고 온 결과가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겁니다. 시간 끌기라는 건 굉장히 지금은 보기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 끌기의 효과는 이렇게 역으로 완전히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지금 방금 뭐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거 있습니다. 지금 그 녹취 나온 거 보면요. 지금 짜집기 편집에 대한 의혹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이라든가 당 대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그 녹취를 누가 가져왔느냐. 명태균 씨 아니거든요. 그 옆에 있던 수행비서 운전하는 사람이 녹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운전기사로 그렇죠. 운전기사 알려진. 하셨던 분. 그럼 이게 불법 녹취 기록에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제3자. 그렇죠. 제3자가 불법한 거라서. 근데 그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좀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명백한 거니까. 또 하나 뭐냐면 소리 규명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녹취를 분석했더니 음성이 소리가 단절된 구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죠, 편집된 거죠. 단절된 구간 나왔고 또 인위로 소리를 집어넣은 구간도 또 나왔어요. 조작이 그렇죠, 조작이 일어난 거죠. 그 소리 규명 연구소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가서 공개를 했으면 그거 가지고 당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당에서 실체가 다 알 때까지 지켜보자 하는 거는 오히려 국민들이나 우파에서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을 뭔가 확인시켜주려는 어떤 시그널을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짧게 뭐 30초씩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난국을 뚫고 넘어가는 거는 당내 분열이 아니라 당내 한 목소리를 내는 단합입니다. 단합을 위해서는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만 원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용산이든 당이든 뭔가 단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 것인가. 당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가 좀 양보할 수 없습니까? 뭘 양보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뭐가 됐든 내가 한 발 물러설게. 내가 한 발 좀 물러설게. 우리 한 목소리 좀 내자. 이렇게 못합니까? 할 수 있죠. 해야죠. 지금 우리 정부를 이제 출범시켜준 우파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요. 또 국민들, 지금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환점을 기점으로 11월 10일입니다.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아마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내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면 당에서도 그런 어떤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서 환영한다. 한동훈 대표가 박수도 좀 쳐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당정이 같이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과 정부가 좀 더 많은 정보를 함께 교류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당선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다라는 해명이 바로 이번 것으로 이렇게 바로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취임 이후로 바뀐 거예요. 당선 이후가 취임 이후로. 기억의 문제라고 합니다. 네, 기억의 문제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거는 기억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기억의 문제로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실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이 마지막 보루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 민주당의 공세를 막아낼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녹취가 계속해서 공개되어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들로 뭔가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저는 굉장히 한가해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너무 한가하다라는 것을 우리 지지자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위기 앞에서는 또 우리 보수는 단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보여줘 왔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우리는 이런 위기를 정말 많이 겪어왔고 잘 견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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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특검으로 이 비정상적 상태를 정상화시켜야만 합니다. 법 앞에 평등을 세우고 진짜 주인이 주인 되는 나라, 특검이 그 시작 아니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 국민 여러분, 행동하는 양심으로 깨어있는 시민으로 나아가고 염원하고 마침내 붙여버립시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플랜을 가동시키면서 권력 찬탈을 지금 꿈꾸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졌는데요. 어떻게든 현재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켜서 조기 대선을 치르자고 한번 꼼수를 부려보는 것이거든요. 국정을 이렇게 네, 이 녹취록이 공개되고 난 후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하야 그리고 탄핵까지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장외 집회에 나섰는데요. 두 분 모시고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오후에 회사 출근하면서 날씨도 좋고 해서 자전거 타고 왔는데 남대문을 지나왔어요. 네. 막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모여 있고 민주당의 나직은 의원들이 단상에 올라서 이제 대통령 탄핵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꺼내시는 걸 듣고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무너졌고 또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됐으니 이제 탄핵을 위한 모든 조건은 갖춰졌다. 자, 이제는 시민들을 광장으로 불러서 뭔가 이 거대한 열기를 좀 보여주는 것.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그런 수순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아마 지도부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략에 국민은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 또는 국민은 어떻게 그것을 반대로 너무한 거 아니야? 뭐 무슨 지금 이 시간에 탄핵이야? 이렇게 반발하는 것으로 역행이라고 했나요? 거부감을 드러낼 것인가? 어느 쪽으로 민심은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전 민주당이 이렇게 장외로 나서서 탄핵 이른바 빌드업을 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건 전혀 민주당에게 이건 오히려 해악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하향세고 그러면 이제 여권이 어떻게 자력갱생을 하고 쇄신책을 낼 것인가에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권이 제대로 못하면 더 떨어질 텐데 저는 오히려 여권이 차라리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장외 집회로 준다고 봐요. 왜냐? 우리 국민들은 탄핵에 대한 공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탄핵이라는 걸 해보니까 더 차악의 정부가 들었을 수 있다라는 그 이미 선언칙적인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주의는 선거로 해서 진일보되어야지 탄핵으로 가서는 민주주의가 절대 진일보하지 않는다라는 또 하나의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그런 전략가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어쨌든 11월이 카오스의 전국으로 만들어야지만 혼돈의 전국이 되고 시계제로가 연출되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피하 구분이 안 되면서 이재명 대표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인 고려들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저는 역풍 맞을 거라고 봐요. 네, 민주당에서는 임기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하자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탄핵에 대한 혹시나 역풍이 불 수도 있으니 이른바 간접 탄핵이라고 하는 개헌안을 꺼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통화가 공개가 되면서 많은 기자들이 민주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탄핵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속마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고 또 빨리 뭐 끌어내렸으면 좋겠고 그럴지라도 그것조차도 국민의 명령 없이 당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다른 뭐 군소 정당들이 자 이제 증거 나왔으니까 탄핵하자 여기에 민주당이 부안해동하지 않고 뭐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건 굉장히 잘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집회가 있는데 뭐 거기서 탄핵 얘기가 나오고 뭐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집회의 공식 명칭이 뭐냐 하면 국정농단 규탄 그리고 특검 수용 촉구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여전히 지금 탄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 이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TK에서 아까 앞서서 지지율 얘기했지만 TK에서 보수의 본산인 TK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19%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 국정농단 대통령의 해명보다 명태균의 말이 더 신뢰가 가는 이 상황에서 어떡할 거냐. 최소한 이제까지 민주당이 얘기했던 국정농단의 이런 흔적들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그리고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또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수용하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네. 이것조차 안 하면 야당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말씀하셨는데 그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뭐 원래는 국회가 하고 헌법재판소가 하게 돼 있지만 법적인 절차적으로. 그러면 국민이 결정하려면 하는 거에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 스스로가 뭐 집회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이제 맡겨두면 되는데 저렇게 지도부 국회의원들이 대거 나가서 이렇게 야야 빨리빨리 모여 야 가자 물론 탄핵이란 말을 공식 명칭에 시위 오늘 집회 명칭에 넣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뭐랄까 붐업시킨다고 해야 되나 조장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거는 맞는 거예요? 국민의 판단할 문제라고 해놓고선 나를 따르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민주당이 국회에서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면은 분명히 이것은 이제 때 되니까 집회하는구나 탄핵하려고 빌드업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의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했어요. 국회 내에서 그렇죠. 이런 의혹, 국정농단의 의혹을 뭐 국회 안에서 청문회도 했고요. 심지어는 그 다음에 뭐 증인 소환도 했고요. 그리고 특검도 몇 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검 발의한 특검 어떻게 됐습니까? 최상병 특검, 김여사 특검, 대통령이 족족 다 거부권 행사했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여당이 국민의힘이 결국은 다 부결시켰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특검을 내야 되는 특검 안 낼 수 없죠. 특검 안 내고 길거리로 나섰다면 탄핵을 조장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검 냅니다. 다음 주에 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오늘 집회는 자, 이 상황에서도 특검 안 받아들이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할 게 없어요. 그때는 정말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네. 이런 집회의 성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들고 일어난다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뭐 A 플랜, B 플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또 다시 박근혜 때의 그런 탄핵을 또 가야 되느냐, 아니면 탄핵을 가지 않고 뭔가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뭔가 갈 수 있는 길은 없느냐.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도 나오는 거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 그런 논의들이 되면 국민들이 또 여론조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가 될 거고 또 그런 야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것도 국민들이 좀 생각해 볼 시간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후에 더 많은 논의가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 전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이건 민주당의 망신주기 정치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자면 민주당의 비겁한 정치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국정감사 잘했고 국회 잘했다 했는데 사상 최대의 증인 동행 명령장 남발하고 자기들의 증인은 한 명도 안 세우고 이쪽 증인만 계속 요구했고 동행 명령장 발부하고 이 짧은 국회 기간 동안 역대 국회에서도 가장 많은 증인이 발부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한 국감이고 이게 어떻게 민주당이 국회 일당과 다수당으로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그다음에 꺼내놓은 게 이 탄핵을 얘기 안 합니다. 입에 안 올립니다. 왜? 그걸 얘기하는 순간 역풍이 오니까 임기 단축 얘기를 하고 끌어내리겠다는 얘기합니다. 임기 단축과 끌어내리겠다는 얘기가 그게 풀어서 하니까 그런 얘기지 그 말의 법적 용어는 탄핵입니다. 근데 그걸 숨기고 이재명 대표는 준비된 지도자의 이미지 연출하고 당은 이런 말하자면 강성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키고 이러면서 저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정치, 그래서 비겁한 정치, 저는 망신주의 정치라고 명명을 하는 거예요. 앞서 이제 우리 최수영 의원께서 11월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으로 지금 이미 중요해져 버렸어요. 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통령 육성 녹취 파일이 나와서 중요해졌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1심 선고가 두 가지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제 줄줄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의미를 갖는 것인지, 네. 혹시 이게 오늘 집회와도 사실은 관련돼 있는 것인지, 네. 왜 이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제가 이제 11월 잠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이 2일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이제 범국민 규탄대 인물 장애 집회 하죠. 그 다음에 4일이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일은 미대선이 있고요. 10일이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입니다. 근데 바로 직후에 대통령이 이날 에이펙으로 갑니다. 에이펙 갔다가 16일 돌아오면 바로 14일 날 그 사이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하네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 날 15일은 바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있고 바로 이어서 18, 19는 G20 정상회의고 25일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 사임이 선고가 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도 숨가쁠 정도로 11월은 경랑의 전국입니다. 정말 빡빡합니다. 제가 그래서 시계 제로의 전국, 카오스와 혼돈의 전국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제 여권의 카드는 그나마 낼 수 있는 게 뭐 내각 교체서부터 대통령실 인사 그런 정말 고강도의 인적 쇄신인데 대통령이 벌써 열흘간 없어요. 11월 한 달간 국내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균열을 본 거죠. 흔들겠다. 최대한 흔들겠다. 그게 민주당의 전략이고 딱 전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권이 사실은 민주당이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쓰나미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저도 잠깐 걱정이고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장외 집회를 맞아서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도 올리고 당원들한테 문자도 돌리고 굉장히 이제 참여를 하라고 독려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게 꼭 정권 심판도 뭐 목적이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11월에 있을 빡빡한 일정들, 특히나 이재명 대표에게 중요한 여러 재판 결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판부에게 압박이라면 압박이랄까요? 일종의 여론을 업어서 좀 효과를 보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 친윤 친한 의원 패널 두 분 나오셔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날 거를 알고 지금 이런 걸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뉘의 질문 피할 같아요.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것이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판결 나와봐야지 알죠. 물론 뭐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나 유죄 나오면 뭐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정치적으로 미리 연막치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설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 이 국면에서 야당이 장애 집회 안 합니까?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다면 그 어느 정당이 이런 의혹이 나오고 대통령의 소위 공천 개입 의혹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을 정당이 과연 이 나라에 있습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유죄가 뭐 우리가 이제 이 사안을 벌써 뭐 하루 이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유죄 나오면은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가 있을 거다. 이거는 이미 대선 때부터 얘기가 나온 거. 그 3년 동안 우리가 해온 얘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판결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판결이 유죄가 나오면 당연히 민주당도 곤혹스럽고 이재명 대표도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해서 민주당이 지금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런 장외 집회, 제1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범규탄 대회, 재판부는 전혀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재판부도 영향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럼 재판부 때문에 그러면은 집회 안 하고 이재명 대표는 칩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사법부가 재판부가 이런 여론전 이런 집회에 흔들려서 판결 내용이 바뀔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주변에서는 뭐 판사들도 사람인지라 충분히 영향 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3심 제도입니다. 1심도 있고요. 또 그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항소를 해서 항소심도 있고 또 대법원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헌법재판소까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런 과정을 겪어서 서너 번의 판단 끝에 다시 정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확고히 믿고 이제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그 집회 현장에 이렇게 보면은 가끔 그런 문구를 드신 피켓을 드신 분도 있어요. 이재명은 무죄다. 이 피켓을 듣고 있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 성격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판단은 별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참석하신 여러 시민들 중에 일부는 이재명은 무죄다를 들고 그 집회에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치를 정치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법치에서 유죄를 정치에서 무죄를 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지금 민주당 원내 릴레이 뭐 해가지고 의원들이 연대 서명해가지고 이재명은 무죄라는 식의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법사위원이 만일 들어갔다.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대법원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 다 감사하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사위원들이 거기에 서명했다. 이거는 법치를 정치로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얘기는 하지만 국민 여론이라는 측면에서 안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늘 집회에 5만 명 수치를 예상한 게 뭐냐? 사법부를 숫자로 압박하겠다는 거죠. 자, 국민 여론이 이런데도 법리로만 판단할 거야?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봐요. 물론 저도 앵커 말씀대로 사법부는 영향을 받지 않고 굳건하게 오직 그 증거에 의해서만 저는 판결할 거라고 보지만 민주당의 의도는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연대 서명해가지고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걸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잖아요. 그런 법치를 정치로 풀겠다는 건데 저는 이 목전에 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물론 이게 우리가 3심까지 간다 하더라도 사실 1심에서 어떤 형량이 나오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처음에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공세가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집회를 가지고 마치 지금 재판부의 사법부에 압박을 가한다 이런 논조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 2년 반 동안요 이 정권은요 김 여사의 무죄 그리고 대통령의 무죄 이 부분을 갖다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인사권을 가진 분들이 뭐 검찰이 수사하려고 들면은 차장 검사부터 부장 서울지검장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수사를 갖다가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원 인사권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서실장부터 나와가지고 국회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5월 9일 날 한 거니까는 이건 무죄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무죄 피켓 든 사람 뭐 집회에서 공식적으로 나눠준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권에서 조직적으로 지금 모든 인사들이 김 여사의 불기소와 그다음에 대통령의 5월 10일 이전이니까 이건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야말로 인사권을 진 자들의 횡포 아닙니까? 권력을 진 자들의 횡포 아닙니까? 야당이 집회하는 거는 야당은 그런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국회 내에서 못하니까 국민들에게 힘을 받고 당원들에게 모여서 힘을 받겠다라는 거죠.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민주당이 여론전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법원에게 얘기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받으라고 하십시오. 그건 민주당이 생중계 받으면 저는 국민 여론에 직접 호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민주당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와에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